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기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아기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를 양의 말씀을 구하고 시작합니다. 양의 말씀이라는 표현처럼 선생님 원래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실제로 존댓말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아기들이 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왜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수업을 할 때 아기들을 호칭하는 표현, 학생들을 호칭하는 표현이죠. 아기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네들 어리잖아. 뭘 알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10살 때도 이미 다 컸다는 생각을 하고 미쳤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나이에 그 나름의 방식이 다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애정이 담긴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아기들을 빼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야, 너 아기는 이거 대신에 너는 근데 이게 뭔가 너무 괴리감이 있고 너무 뭔가 거리감이 있고 뭔가 너무 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애정이 담긴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선생님 기준에서 2009년에 선생님 학원을 오픈을 합니다. 아직도 선생님 학원이 있어요. 문사탐 학원이라고 서초동에 삼풍아파트 앞쪽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면 거기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요때쯤 가르쳤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11학번이요. 아직까지도 당연히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지. 근데 이 친구를 이제 선생님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이 친구인데 왜냐? 선생님이 학생이었던 이 친구가 지금 30이 한참 넘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이제 가졌어요. 남자아이입니다. 남자 학생.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선생님 학원의 대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가 자라서 30이 한참 넘은 선생님이 되었죠. 근데 그 친구들조차도 선생님이 당연히 공식적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이성민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따로 있을 때에는 애기 잘 지냈어? 30이 넘은 선생님의 학생 선생님이죠. 그런데도 애기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애정이 담긴 호칭이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근데 요 앞에 생활과윤리 듣고 이제 사문 듣는 친구들 있잖아요. 들어보면 알 거예요. 막상 들어보잖아? 그럼 전혀 이상하지 않죠. 앞쪽으로 쭉 오면 여기 앉아서 공부하십시다. 앞쪽으로 쭉 오세요. 자리가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요 형태. 그래서 선생님이 애기들이라는 말 부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먼저 이야기하고요. 오늘 애기들이 받은 요 자료들 먼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애기들 총 4개의 자료 받았습니다. 책이죠. 책 스펙트럼 파트 1, 스펙트럼 파트 2 이렇게 2개 함께 묶여져 있는 걸로 책 받았고요. 그 다음 주간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지 선생님 매 주마다 숙제로 나눠주는 요거 주간지 01이라고 이면은 1주차니까 이거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셀프 엑셀표 노트죠. 그래서 요거 노트까지 이렇게 4개를 받았고 라이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매 주마다 PDF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혹시 요거 다운을 못 받아가지고 종종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라이브 공지사항 보면 어떻게 PDF 다운받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점 3개인가를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요것도 하나하나 선생님이 어떻게 이 컨텐츠를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선생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하나하나 이번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오늘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죠.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진도가 엄청 많이 나가는 건 아니고 오늘 문선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이게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시간이고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공부가 되네. 오늘 처음 배우는 것도 전부 다 문제가 풀리네. 이런 게 사회문화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주간지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용 자료 살짝 넣어놨습니다. 주간지를 펼쳐보면요. 페이지 2페이지죠. 첫 번째 페이지. 여기에 선생님이 왜 사회문화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문화를 공부하는 그 방식과 그리고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대한 그 태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기들 사회문화는 2021학년도 이전에도 분명히 사회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2021학년도에 실제로 교과 과정이 사회문화라는 과목뿐만이 아니라 생활과윤리 사회문화도 한번 잠깐 일부 개정이 되면서 지금의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 보는 그 내용들은 2021학년도부터 쭉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인구 부양비가 메인이 되었고 이때부터 계층 이동이 약화되었고 이때 성불평등 나왔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런데 잘 봐봐. 2021, 2022, 2023, 2024, 2025. 즉
5년 동안 단 한 번도 50점 만점 컷이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 선생님이 이 전 수업에서 생윤 같은 경우는 2번이 50점이 1점 컷, 즉 1등급 컷이 얘가 50점이었던 걸 보여준 적이 있거든. 근데 지금 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보다 완성형을 다 만들어 놓고 가는 전국구 학생이 별로 없다. 근데 애기들은 다르다. 나랑 공부하잖아. 그럼 당연히 훈련시켜서 보내지. 근데 또 한 번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2024입니다. 그 2024부터 수능이 지금의 기조 불수능이라고 시험이 어려웠어요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 이유인데, 왜냐? 2024에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그 당시 킬러 주제 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킬러가 다 빠졌습니다. 킬러가 빠진 대신 변별력을 어떻게 키워요? 국어가 강화됩니다. 이게 모든 과목에서 국어가 강화되잖아? 그러면 모든 과목에서 그 국어 강화는 결국은 시험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애기들 알죠? 사교육으로 커버가 안 되는 영역이 뭐예요? 그럼 국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중간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사탕 과목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렸을 때 무슨 과목을 제일 잘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어였습니다. 되게 생뚱맞죠. 그리고 이거는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시장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은 문사탐 채널이라고 2015년부터 한 10년 동안 운영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너무 지금은 띄엄띄엄 올려서 영상이 거의 안 올라가는데, 한때 내가 정말 올리고 싶은 것들만 올렸던 때가 있었어. 한 7, 8년 전쯤 된 것 같아요. 한 6, 7년 전? 정확하게 연도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여 년 전쯤에 선생님이 국어 영상 하나를 올립니다. 그 국어 영상 하나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국 1등, 유튜브를 그 당시에 많이 하시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비문학 1등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문사탐 치면 비문학이 따라붙습니다. 100만 뷰를 넘으면서 여기저기서 선생님한테 책 내라고 이야기도 하고, 미래탐구라는 학원이 있거든. 미탐 대표님이 계신데 원장 선생님 말고 그냥 총괄하는 대표님은 선생님의 그 영상에 감동을 받으셔서 선생님한테 국어 선생님 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 얘기하냐면, 나는 문학이나 이런 건 몰라. 그냥 무조건 독서. 읽고 푸는 거. 왜? 나는 어렸을 때 독서를 틀린 적이 없어. 왜요? 잘 생각해봐. 독서가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 오픈북입니다. 맞잖아. 왼쪽에 텍스트가 있고 오른쪽에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가도 그냥 오픈북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난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좋았어. 공부 안 하고 가도 점수가 나오니까. 근데 그게 강화되면, 생각해보면 그 영역,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서 아마 잘 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문사탐 치면 비문학이 자동 완성되거든, 유튜브에. 그래서 그 영상이 뜹니다. 100만 뷰 넘은 영상이. 근데 그 영상 보면 알겠지만 읽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모든 공부를 할 때. 그게 강화되는 시기가 요때쯤이고 올해도 강화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2024에 먼저 시험 문제가 싹 바뀌었을 때, 그래, 이때는 대비할 수 없었다고 쳐. 근데 2025도 2개까지가 1등급 컷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 친구가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능 끝나고. 선생님, 저요 1등급 나올까요? 45점인데? 나머지 다 안 되는데 수시 맞추려면 3원 1등급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아니까? 아니요. 생각해봐, 얘기야. 선생님, 저는 수시 아니에요. 저 정시로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애기야, 고3 실제로 결과 다 까보잖아? 학교에서 대부분 다 수시로 갑니다. 우선 수시 다 하고 수시도 다 한 다음에 정시까지 하는 거야. 수시도 정시도 어차피 공부는 만점을 향해 가는 거거든. 그럼 왜 그러느냐? 수시에서 3과목 합 6등급이 최저래. 3개 합이 6등급이라면 그래. 국어가 조금 잘 나와서 한 2등급 정도 나왔다고 치자. 그 다음 수학이 한 3등급 정도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그래, 수학은 엉망진창으로 해도 그래, 영어가 혹은 얘가 3등급 얘가 2등급 이렇게 나왔다고 쳐도 사탐이 1이면 얘를 맞춥니다. 이거 대부분의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들의 최저가 이 정도입니다. 야, 이걸로 인서 못해. 이 정도 레벨의 정시 못 가. 그래서 우선 수시야. 논술이 됐든 학종이 됐든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사탐은 무조건 만점입니다. 자, 어쨌든 최저를 맞출 때는 얘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애기 진짜 너무 미안한데 시험이 너무 쉬웠어. 선생님 기준에 너무 쉬웠거든. 그래서 애기들 이게 실제로 한 47점 정도, 나는 만점이 1등급이라는 생각 안 하니까 47점 정도에서 1등급 걸릴 것 같아. 어떡하지? 걱정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까봤는데 45야. 그때 느꼈습니다. 전국구 학생은 준비하지 못하는구나. 왜냐면 나도 내 주위에 애기들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무리 전국구 학생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애기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아니었어. 커뮤니티 애들이 올라오는 거야. 자기 주변에 만점이 한 명도 없대, 사모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학교에 1등급인 애들도 별로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1등급 것이 이렇게 나오냐는 거야.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가장 큰 과목이 사회문화입니다. 어렵지 않거든. 그러면 2026 올해죠. 올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고. 선생님이 거기에도 분석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했습니다. 6, 9월 그냥 내리 꽂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6, 9월 분석하잖아? 그거 그냥 그대로 수능에 나왔습니다. 애기들 이번에 선생님이 유튜브에 사회문화 해설 강의를 올렸어요. 사회문화 수능에. 오답률 1위부터 7위까지 그냥 똑같이 선생님이 강조한 거 나왔다? 그래서 선생님 거기다 막 캡처해서 넣어놓기도 하고 막 이랬어. 왜냐? 6, 9월 연계율이 높았지만 얼마만큼 준비하고 가느냐의 차이가 있었고, 아까 선생님이 독해형 개념 문제라 그랬죠. 즉 읽기가 강조된다. 독해형 개념 문제가 오답률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이 기준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애기들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공리주의자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선 내 새끼들 만점 맞히고, 내 애기들 만점 맞고, 내 애기들 우선 대학 가고, 그 다음 모든 수험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회문화는 실제로 애기들이 만점 맞고 1등급 맞기에 되게 좋은 과목이다. 왜냐? 안정적이거든. 거기에 선생님이 수험생의 숫자까지 넣어놨습니다. 애기들 사회문화 26만 명, 그리고 생활관리 22만 명, 3위가 윤리와 사상인데 5만 명이야. 1등급, 2등급에 이 숫자 자체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좀 이런 거는 있어요. 지리 덕후, 역사 덕후 들어본 적 있을걸? 지리만 파고드는 친구들이 있어. 역사 연도표만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게 사문 덕후 들어봤나요? 사문 덕후는 없어. 그냥 공부하면 성적이 나옵니다. 다만 정확한 방식으로 단순히 지식뿐만이 아니라 훈련까지 하고 가야 된다. 그럼 훈련의 형태는 뭐냐? 애기들한테는 선생님이 그냥 그 오답률 순위로만 이야기했지만, 이거 작년 수업 파이널 듣다가 여기 온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실에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줬거든. 이거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 파이널 수업 때 준 교재, 즉 주간지였습니다. 이 주간지는 선생님이 재종 수업 다 끝나고 마지막에 재종의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림을 그려준 거야. 근데 뭔가 감동받은 거야. 그래, 얘네들한테 마지막 총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재종 수업 다 끝나고, 재종은 그냥 선생님이 라이브에서 현장으로 그냥 지금만 하는 형태였고, 마지막 파이널 때 이 라스트 체크를 줬죠. 여기서 내리 꽂아서 오답률 1위부터 7위까지 다 나왔습니다. 왜? 이래서 라스트 체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선생님이 1년 동안 한 걸 그냥 총정했을 뿐인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던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거기 이제 페이지죠. 페이지 3페이지. 이게 이 그림 그려준 친구의 후기였습니다. 선생님 저 만점 맞았어요. 생윤 3은 둘 다 만점.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탐구 만점 맞은 거 아직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렸는데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감동받았죠. 선생님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만점 맞을 만큼 준비했나요야. 단순히 공부를 해서 개념을 알고 표분석 풀 수 있다 정도가 아니야. 사회문화는 아까 얘기했지만 개념 플러스 문제 유형 마스터 플러스 함정까지 알고 가는 거야. 함정이라는 건 뭐냐? 자,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가 선생님의 라스트 체크야.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 체크했던 부분이라면 5페이지가 올해 수능 오답률 1위입니다. 이건 뭐냐? 올해 수능 오답률 1위는 75.1%로 표분석이 오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표분석이 너무 어렵네. 아니야. 표분석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거 왜요? 애기. 선생님이 여기에 왼쪽에 라스트 체크 여기 뭐라고 쓰였냐면 중복 수급자가 아닌 사람 순원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비수급자 챙기기라고 별표 쳐놨습니다. 이거 함정이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을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이거 실제 선생님이 수업에 진행했던 작년 수업 내용입니다.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 형광펜 쳐. 그리고 별표 쳐. 절대로 실수하지 마세요. 왜요 선생님? 무의식에 중복이 아닌 수를 비수급자를 빼고 갈 수 있다. 이건 의도한 거야. 의도해서 저거 비수급자 빼면.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저 의도성을 기억하고 함정을 피하느냐 아니냐야. 이게 왜냐? 여기 보면 알겠지만 3번을 고른 친구들이 39.8%입니다. 몰라서 틀린 게 아니야. 정말 몰라서 그냥 막 찍잖아? 그러면 오답률은 저렇게 평평하게 나눠갑니다. 18%, 20% 이렇게. 이건 3번이 답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냥 함정에 낚인 거야. 지금 사회문화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오답률 2위입니다. 개념 문제였어요. 애기들은 아직 개념 안 배웠으니까. 이 개념 문제는 샤라운 문제라고 선생님이 이제 명명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는 대중매체 중에 잡지를 고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험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작년 수능 이 잡지를 골라내서 이걸 개수를 세준 애는 맞았고 그렇지 못한 애는 틀렸습니다. 왜? 이거 오답률 4, 요거 여기야 4번 문제야. 이 4번 선지는 43.6%가 고른 거야. 이거 뭐야?
잡지 못 고른 거야. 근데 선생님 수업에서 잡지 동그라미 치라고. 자, 잡지 동그라미 쳐. 시험장에 이거 나오면 개수 세야 돼. 선생님 그럼 잡지가 이전에 시험 문제 안 나왔지. 이건 내가 찍은 거지. 왜요? 6, 9월이 잡지를 향해 있었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 6, 9월은 그 해의 수능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애기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야. 분석은 내가 할게. 그리고 내가 짚어줄게. 그 머릿속에 넣고 가. 그러면 그 다음에 요만큼까지를 선생님이 짚어주는 거야. 갑자기 생뚱맞게 이상한 거 안 나오거든. 그러면 그렇게 짚고 가면 틀릴 수가 없죠. 오답률 3위 넘어가서 오답률 4위 잠깐 보여준다면 오답률 4위입니다. 이건 표분석이에요. 선생님이 표분석에 대해서는 진짜 최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 공식 만들거든. 어떤 공식이요? 유튜브에 쳐보세요. 문서연 혹은 문사탐 치면 0점 찾기 따라 붙습니다. 내가 만든 공식입니다. 선생님 저 0점 찾기 모르는데 모르지. 선생님 수업을 모르는 사람은 0점 찾기를 어떻게 알아. 근데 선생님이 이건 뭐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2021, 2022, 2023, 2024, 2025 이렇게 5년 정도가 됐어요. 지금의 시스템에서. 2021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이 3개의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언제? 9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그 6, 9월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애기들은 선생님이랑 킬러마스터라는 커리큘럼에서 표분석을 다룰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선생님이 그 얘기하거든. 매해 만들진 않아. 뭐냐. 6, 9월 다 끝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 정도를 하게 되면 애기들 시험 볼 때 좋겠는데 라고 공식을 만들어내. 그럼 올해는 공식 만드나요? 그건 모르지. 선생님이 항상 수업할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애기들이 어려우면 무조건 공식 만들어냅니다. 선생님 어떻게 장담해요? 나 그거에 특장점이 있어. 선생님은 진짜 나 자신을 믿는 딱 하나는 그거야.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올해는요. 큐브 돌리기라는 겁니다. 이걸 공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큐브를 돌리면 문제가 풀려.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게 실제 선생님 수업에 썼던 손글씨들입니다. 제발 총부양비 부비 유치하죠. 근데 문제 보자마자 총부양비 보자마자 부양인구 비율 떠올리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이들이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아 이러거든. 이렇게 하면 실제 시험 문제를 엄청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큐브 돌리기까지 만들어낸 게 올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번 문제는 큐브 돌리기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후기예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큐브 돌리기 엄청 유용했어요. 사회문화 20번 1분 컷 냈어요.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큐브 돌리기 없어도 문제 풀려. 근해 공식 없어도 문제 풀 수 있잖아. 이거랑 똑같아. 하지만 근해 공식을 통해 훨씬 더 빠르게 우리는 근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큐브 돌리기 하면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답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복습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검토하는 거야. 선생님 총부양비 부양인구 비율 보자마자 선생님 생각났어요. 내가 미친 듯하게 강조했거든. 그거 그대로 이번 20번 문제에 내리 꽂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제가 6월 지난 다음에 화학이 안 나와서 사회문화로 틀었는데 100분이 100 처음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친 모든 아이가 다 100분이 100 나왔을까? 그렇진 않아. 내가 하라는 대로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함정들 전부 다 머릿속에 가지고 간 친구들. 선생님 기준에서는 그냥 오답률 1위부터 7까지 다 나온 거거든? 근데 그걸 다 머릿속에 넣고 간 아이들은 시험이 쉬웠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만점 맞을 만큼 본인이 공부했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왔다라는 걸. 이 친구도 작년에 과탐 보면서 시험 망쳐가지고 다시 재수한 케이스였는데 올해 탐구가 강점되어서 서울대, 치대, 한의대 써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요? 라고 하면 이 친구는 미술하는 친구입니다. 그럼 자, 무슨 얘기일까요? 미술은 수학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엔 정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있어. 그런데 애기들의 학습 능력이 얼마인지는 선생님이 하나하나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애기들 진지하게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어떤 학습의 주머니에 가득 채워야지 20개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하자. 이것만 다 채웠다고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를 조합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건 훈련일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학습의 양을 채울 때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만 하면 금방 이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바벨이 100kg짜리야. 근데 누구는 11년 동안 매일매일 바벨을 들고 매일매일 헬스를 하고 매일매일 데드리프트를 한 거야. 그래서 100kg짜리 바벨을 드는데 101kg가 되고 102kg가 되고 새로운 바벨이 드는데 잘 들리는 거야. 와, 근육 봐봐. 와, 대단하다.
근데 헬스장은 다녔어, 11년 동안. 근데 맨날 런닝머신만 하다 왔어. 그리고 깔짝깔짝 이렇게 아령 조금 하다가 그냥 왔어. 덤벨 조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100kg짜리를 드는 상황이 생겼어. 들어볼까? 나 헬스장 11년 다녔는데 들 수 있을까? 못 듭니다. 자, 근육은 눈에 보이니까 이거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두뇌는 왜? 두뇌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1년 동안 미친 듯하게 시험 공부 많이 하고 미친 듯하게 시험 많이 본 친구와 지금까지 학원도 다니고 깔짝깔짝 공부를 했지만 진지하게 공부를 안 해본 친구가 요이 땅 하고 같이 공부하면 똑같이 스피드가 올라올까? 안 올라옵니다. 버텨. 남들이 11년 동안 헬스하고 바벨 들 때 본인이 안 한 친구들은 버텨. 그리고 그걸 버텨서 얘를 다 채우면 성적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 얘기하냐? 이 친구는 수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50점 맞았어. 그리고 홍대 미자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사문으로 바꿔서 국어에서 부족한 표점 3문 만점 맞았어요. 이 친구 지금 선생님의 이 수업에 지금 대학 수시로 붙고 조교로 와 있습니다. 여기 한 명 조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내가 왜 이 얘기하느냐? 자, 여기서도 수학을 버린 친구들이 있겠죠. 저는 예체능인데요. 미술하는 친구니까 예체능이면 수학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그 친구가 표분석을 공부하는 것과 이미 미적분을 1등급을 맞고 학동을 1등급 맞은 친구가 수학의 이 방식을 가지고 표분석을 하는 것과 같을까? 그것도 같지 않아요. 그거 같으면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 미술하는 친구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데스생 매일매일 하는 친구가 드디어 이제 그림 그리는 시기와 이제 데스생 처음 시작하는 친구가 같을까? 같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딱 한정된 문제만 출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얘를 꽉 채우고 훈련하면 성적이 나오는 게 사회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친구가 이거 써놨어. 큐브 돌리기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큐브 돌리기 아니었으면 20번 문제 못 맞췄을 거예요. 이 후기 여기 뒤에 있는 조교. 오늘 쉬는 시간이나 이 조교들 들어오겠죠. 그 조교 중에 한 명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 얘기하느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공부하다 지치는 친구들을 봅니다. 왜? 자기는 바벨 진짜 이제 열심히 헬스장 다니기로 했고 이제 바벨 들면 싹 들릴 줄 알았거든. 머리로 움직이는 거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게 같을 리가 없잖아. 헬스 생각해봐봐.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럼 받아들여야 돼. 아, 쟤는 11년 동안 문제 풀었고 11년 동안 공부했구나. 근데 난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네. 그런데 사회문화는 가능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에는 모든 과목 다 1등급이고 이제 사회문화 처음 시작하는 친구가 있고 나 수학도 버렸고 나는 국어는 한 4, 5등급 나오는 것 같은데 사탐은 1등급 맞아야지. 그렇게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미술하는 친구들 전부 다 국어도 한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수학도 막 안 나오고 막 이러는데도 사문은 만점 맞아 이런다고.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선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본인이 버텨내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사회문화란 과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문화, 개념과 표분석이 메인이라고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왜? 개념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의 진짜 만점은 시간 압박형 문제와 독해형 문제를 얼마나 버티느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얘를 구분합니다. 일반 개념이라고 찐 개념.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해보면 이런 게 찐 개념이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표분석. 세 문제 출제되죠. 사회보장제도, 인구부양계, 계층이동. 근데 이 표분석은 선생님은 이 스펙트럼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펙트럼 강의에서는 이 개념 수업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 판단이나 퍼즐형 유형은 실제로 이건 이 스펙트럼 강의에서도 대표적인 문제 유형을 한 문제씩 다룰 거예요. 오늘 다뤄볼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고 그래서 의문사 당한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좀 느낄 거야. 하지만 이것도 세 문제야. 그럼 자, 세 문제 나머지 14문제는요. 그냥 찐 개념이야. 알면 맞추고 모르는 틀리는. 근데 이 찐 개념이 이번 겨울방학 때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완성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개념을 가지고 상황 판단은 실제로 개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얘까지도 그냥 퍼즐형을 잘 풀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스펙트럼에서는 표분석은 맛보기로만 이런 문제들이 있어 라고만 하고 실제 만점은 킬러 마스터에서 다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보자마자 어떤 문제인지 떠올리는 거. 문제를 보자마자 찐 개념, 이거 뭐다. 그리고 상황 판단의 유형 마스터까지. 그리고 표 분석까지 하면 전부 다가 마무리될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요 4개를 그렇게 얘기하면 개념학습해요. 이거는 이제 오늘 할 거니까 이거는 패스한다고 치면 두 번째. 얘가 표분석인데 표분석은 선생님이 킬러마스터에서 송구시로 전부 다 다뤄질 겁니다. 그 다음 유형별 실전 문제가 바로 이 사회문화의 특성이죠. 시간 압박형 문제. 이거마저도 선생님이 전부 다 유형화 시켰습니다. 선생님 저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인데요. 샤라웃이 뭐예요? 선생님이 샤라웃 문제 유형이라고 따로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럼 자 봐봐. 찐 개념도 아는데 문제 유형 보자마자 어떤 문제 유형인지 알겠고 선생님 막 잡지 같은 거 동그라미 쳐서 시험장에서 체크하라고 잘 이야기해줬고 준비하고 가면 만점이 나옵니다. 근데 전국구 학생이 이 정도까지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 수능이 이제 왜 수능 마지막이죠. 3월 마지막 시험도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준비한 아이들은 성적이 잘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 전국구 학생에서 그냥 시험장에 가면 그냥 나도 모르는 채 의문사 당하고 막 함정 같은 데 낚이고 시간 압박형에 막 당황해서 틀리게 되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솔직히 지금 선생님 여기 조교들 와 있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사회문화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 만점이 이상하지 않은 게 이렇게 공부하면 만점이 나온다는 걸 보니 몸소 체험한 거거든. 가능하거든요. 이런 유형까지 전부 다 마스터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거 다 훈련할 거예요. 자,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만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혹 만점이 아닐지라도 그에 준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시대인재뿐만 아니라 미래탐구 목요일에도 선생님 사회문화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목요일 날이 첫 수업 시작이었거든, 이번 시즌에. 근데 첫 수업 시작을 했는데 한 친구가 왔는데 작년에 배웠던 친구의 동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느낌 딱 오잖아. 아, 그 친구 시험 잘 봤나 보다. 근데 내가 그 친구를 기억을 하거든. 미래탐구에서 항상 그냥 조용히 앉아있지만 항상 꾸준하게 다녔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를 기억하는데 체육을 하는 친구였어. 근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 그렇게 좋지가 않고 제일 처음에 몇 등급이야? 2학년 때 몇 등급일 때 한 6등급 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 그리고 이제 조금 올라가서 3등급 뭐 요 정도 나와서 조금 올라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수능을 바로 갔는데 궁금했던 거야. 근데 느낌 딱 오잖아. 동생이 선생님 수업에 다시 왔다? 부모님은 첫째 성적에 만족한다. 그래서 나는 안 보낼 거잖아. 궁금했지. 형이 잘 봤는지 안 봤는지. 선생님이 연구실을 통해가지고 이 친구랑 연락을 해봅니다. 시험 잘 봤어? 했더니 사탐은 잘 봤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사탐은 어떻게 봤어? 했더니 2등급, 3등급이 나왔대. 근데 얘는 체육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정시에서 실기가 더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했더니 얘기를 안 해. 묻지 마세요.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입니다. 학습 능력의 차이라는 건 분명히 있고 그 친구는 그 시간에 운동을 한 거잖아. 남들 공부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적에 똑같이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근데 이 친구는 나름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얻었던 거야. 그래도 목표는 만점이라고.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그에 준하는 그리고 그의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본인이 너무 늦게 시작하고 힘들고 그럴 때에는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 근데 누가 시작해도 뭐다? 사회문화는 만점이 목표다. 자, 선생님의 만점 커리큘럼 크게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가 시작되죠? 스펙트럼 개념을 다루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킬러 마스터입니다. 여기에서 표분석과 유형 마스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유형과 문제를 구분시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막 샤라웃, 상황 판단 이런 것들처럼 그게 어떤 주제이든 상관이 없는 거야. 어떤 주제이든 그 유형을 접근하는 퍼즐. 그래서 분석형 문제들도 선생님이 여기에서 완성. 그럼 여기서는 다루지 않나요? 아니, 다루기는 해요. 대표적인 문제들 하나씩 다룰 거고 오늘도 그 대표적인 유형 상황 판단으로 사회문화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에티켓 퍼펙트 파이널인데 에티켓은 올해 EBS를 반영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퍼파가 올해 6, 9월이 그대로 수능해. 그래서 선생님의 큐브 돌리기 퍼펙트 파이널에서 다루는 겁니다. 이유는 9월 모의고사 보고 만드는 거거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에 문사탐 치면 0점 찾기 따라 붙는다 그랬잖아. 그 0점 찾기도 9월 모의고사 이후에 만든 공식입니다. 9월 모의고사 변형되면 이만큼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잡지를 강조했던 시기도 9월 모의고사 이후입니다. 왜냐? 9월 모의고사에 보여준 방향성에서 하나 더 나가면 잡지겠는데 라고 선생님이 분석해냈고 그걸 캐치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올해 6, 9월의 방향성을 보고 선생님이 예측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풀어주는 게 바로 퍼펙트 파이널입니다. 이때 써봐 들어가죠.
시대인재 서바이벌. 뭐 제일 최강의 컨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시대인재 소속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나 진짜 객관적으로 서바이벌 시대인재 이 시대인재 서바이벌 사회문화는 완성형입니다. 이거 가지고 훈련하면 정말 편하게 수능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큐브 돌리기도 훈련하고 샤라웃도 훈련하고 이런 걸 선생님의 이런 수업 방식들을 서바에 녹여낼 겁니다. 자, 이렇게 커리큘럼이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 진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책이죠. 책 수업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수업을 이야기하는 이야기 먼저 첫 번째. 이제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선생님 수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애기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떤 물어봄이냐면 애기들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그게 저 사회문화 안 배웠는데 상관없어요. 지리를 선택했든 아니면은 뭐 생윤을 선택했든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든 아니면 지구과학을 선택했든 생명을 선택했든 화학을 선택했든 다 상관없어. 물어볼게요. 그 과목 몇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시험에 나오는 주제는 몇 개인가요?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그냥 쭉 그냥 나열형으로 공부를 했다가 시험 문제를 그냥 푸는 것과 사회문화는 총 5단어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선생님은 문쌤은 0단원을 따로 배우는구나. 야, 잘 생각해봐.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얘기해 줄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 아니야. 오늘이 첫 수업이잖아. 경험해 볼 겁니다. 어떤 경험?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가면 그냥 이게 구조화돼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네라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표분석은 그래서 여기서 다루진 않아요. 표분석은 킬러마스터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떤 형태냐? 선생님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선생님은 내가 이해를 못하면 아예 암기가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남편은 진짜 잘 외워. 브랜드명도 잘 외우고 사람 이름 이런 것들도 고유명사를. 근데 선생님 고유명사 진짜 못 외워. 왜요? 브랜드명도 마찬가지고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인데 애기들 잘 생각해보면 사람 이름엔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100명 넘게 앉아있는데 다 이유가 똑같다? 부모님이 좋은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이름이 다 달라. 그 이걸 외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선생님 스타일이야.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나 제로 베이스에서 0점 찾기, 제로 베이스에서 큐브 돌리기, 내세동 같은 공식 만들어낼 수 있어. 구조화시켜서 샤라운 문제 유형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특장점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아예 못 외우나요? 그건 아니고 생으로 외우는 걸 못 외우겠고 그러니 내가 납득이 되면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공부는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이면 선생님 유튜브에 공부, 이유 뭐 이런 것들까지 있거든. 왜 살아야 되는지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우린 너무 멀리 갔으니까 사회문화를 만점 맞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이거는 오늘만 딱 이야기하는 내용이야. 왜?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한번 생각해봐. 한 번이라도 나는 이 과목이 무엇이지? 이 과목이 요구하는 바가 뭐지? 라는 걸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사회문화 만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거를 고민하고 만든다니까? 사회문화는 사회학과 외워야 돼? 아니야. 이해하면 돼. 문화, 인류학이 합쳐진 과목입니다. 그러니 애기들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재밌어서 공부를 하다가 나 대학 가서 사회문화는 공부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그러면 사회학 해볼까? 문화인류학 해볼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사회문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심플합니다. 사회, 문화, 현상, 이란이라는 얘기로 시작하는 거야. 사회문화 현상이 뭐야?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사회문화 현상이 무엇인지부터가 1단원이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1단원. 2단원은요? 사회문화 현상이 뭔지를 알았어. 그렇다면 사회가 뭐야? 그래서 개인과 사회 구조. 그래서 있잖아. 사회문화 현상 탐구 얘네 둘을 묶었다면 얘가 사회학이죠? 그치, 얘가 사회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문화인류학. 문화와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니 문화와 일상생활. 이게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우는 문화 파트입니다. 사회문화 끝났습니다. 사회문화 이게 다예요? 저 3단원이 진짜 다야. 사회문화 현상 뭐야? 사회가 뭐야? 개인과 사회. 문화가 뭐야?
근데 왜 4, 5단원은요? 대한민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문화 현상이 뭐 있지? 사회 불평등. 그래서 불평등의 특징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 그리고 사회는 고정되지 않고 사회는 변동하지. 5단원 끝입니다. 이 5단원에서 20문제 나오는 거야. 즉 너무 많다, 공부할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5단원에 20문제 나오는 게 다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은 0단원을 따로 뺐습니다. 왜? 얘를 관통하는 형태로 0단원을 따로 빼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따로 가르칩니다. 이유는 이게 가장 효율적이야. 오늘 시작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0단원은 이걸 꿰뚫어야 되거든, 전체로. 그래서 이걸 이따가 하겠지만 요거는 다음 주에 완성되면 수능 문제 3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렇게. 시험에 나오냐고 100%요. 가끔은 4문제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배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 4단계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생님 먼저 오리엔테이션이가 얘기해 주는 거고 오늘 수업해보면 선생님 방식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직관적 이해.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파트 1. 파트 1 뭔지 알죠? 파트 1 책의 157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파트 1의 157페이지를 보면 한참 뒤니까 우리 거의 마지막 주차에 배울 내용이에요. 사회는 고정되지 않고 변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회 변동 방향에 따라 구분해보자. 직관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얘는 진짜 그냥 말 맞다나 이해가 먼저야. 어디? 첫 번째, 진화론. 단어가 주는 힘이 있죠? 사회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진화한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순환론은요.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고려 망했잖아. 조선 망했잖아. 지금 이 사회도 언젠간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순환론. 어렵지 않죠? 지금은 선생님이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업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은 거야. 와, 진화론, 순환론 내용 진짜 쉽네요. 진짜 쉬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페이지 158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평가원의 워딩 익히기입니다. 여기들, 거기 진화론 12개 동그라미 쳐져 있지? 158페이지에. 그리고 순환론 9개 써져 있죠? 이걸 벗어나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진짜요?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쉬워요? 진짜 쉬워.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사회문화 할 때 물론 선생님이 더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것만 하면 되라고 추려준 것도 있지만 선생님 학생 하나가 그랬어. 지구과학 하다가 온 친구였어. 사회문화가 귀엽다는 거야. 근데 내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귀엽잖아. 근데 애기들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9개만 다 알면 그러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 건 순환론이요. 이유를 알아야지. 평가원이 왜 이런 워딩을 썼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근데 선생님 왜 예측이 어려워요? 어차피 순환론, 진화론처럼 망한다라고 얘기하면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한번 보자. 진화론은 2025년보다 2026년 발전합니다. 2026년보다 2036년은 더 발전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지금 순환론의 기준에서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을까요? 흥하고 있을까요? 망조선? 헬조선? 근데 누군가는 망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솔직히 선생님은 흥하고 있다고 계속 수업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근데 진짜 점점 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K-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1등 하는 거 나 국뽕 이만큼 찼는데 여기야 생각해보면 현대자동차, 갤럭시 지금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그리고 내가 더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난 애기들을 가르치잖아. 근데 애기들이 너무 뛰어난 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나의 어렸을 때에 비해서. 난 그래서 대한민국은 흥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자. 확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거야. 단순 암기가 아니라 진짜 이해. 2025년 흥망성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거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구나. 근데 애기들 이렇게 평가원의 워딩만 알면 또 다 알 것 같아? 아니야 또. 혁명적인 엑셀표가 그 빈 공간을 채워줄 겁니다. 선생님이 책이 2권이 있다 그랬죠? 파트 1과 파트 2로 구성되어 있어요.
올해는 선생님의 학생의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이건 뭐냐? 선생님 한 10년 만에 학생을 만났어. 십수년입니다. 이 아이가 1, 2학번이거든. 근데 1, 2학번인가? 1, 3학번이거든. 그래서 이 친구를 한 10 몇 년 만에 만난 거잖아. 근데 이 친구 맨 마지막에 홍대 가가지고 대학 너무 캠퍼스 생활 잘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연락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십수년 만에 만났는데 애기 뭐하고 지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랬더니 케임브리지 가서 유학해가지고 일러스트 석사까지 했다는 거야. 작가를 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내 책 그림 그려줘. 그래서 이거 작가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 컨셉에 맞춘 그림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이 이름 붙여줘. 나 사탐이라는 아이가 그냥 세계여행하는 컨셉으로 그림 그려줘. 1년 동안. 그래서 사회문화는 한강다리고요. 생활관리는 남산타워입니다. 서울에서 시작해서 뉴욕, 파리, 뭐 런던을 갈 예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트 1과 파트 2가 구분되니까 애기들은 이 책을 두 개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는 파트 1 그리고 여기 바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파트 2. 생각보다 얘가 약간 더 커요, 여기는. 그럼 파트 2가 무엇이냐? 파트 2 제일 앞 페이지에 셀로판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60페이지 잠깐 보자. 60페이지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아까 진화론, 순환론 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선생님과 함께 현장에서 여기서 애기들에게 풀라고 시키고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럼 여기서 해설을 하겠죠? 그리고 애기들이 공부를 하겠죠? 120페이지 봐봐. 120페이지는요, 답입니다. 그럼 이걸 답으로 쓰면 되나요? 답으로 쓰면 돼. 그런데 답과 함께 어떤 시스템이냐? 얘를 가리는 순간 테스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사회문화는 개념이 진짜 적어요. 선생님이랑 요 앞에 생활관리 하는 친구들은 알 거야. 생활관리는 스펙트럼으로 개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컨셉이 다르니까. 얘는 표분석이 또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사회문화는 개념이 진짜 적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애기들, 이 스펙트럼 책 두 번째 파트 2를 잘 가지고 있으세요. 여기서 벗어나는 선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벗어난 선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 만약에 선지가 여기서 벗어나서 나오면 한 개 정도일 거야. 올해 EBS가 다루는 내용. 그러니까 선생님이 에티켓에서 달아줄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도 문제는 풀려. 그러니까 이 개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수업을 할 때. 왜냐면 개념은 여기에 있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엑셀표는 여기에 있거든. 선생님 이걸 하나로 합치면요. 수업이 끝난 다음 수능장까지 딱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무한반복 엑셀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런 식으로 엑셀표를 분권화시켜서 셀로판 가림막을 통해 복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때로는 선택지로, 때로는 OX를 통해서 아기들을 무한반복시키게끔. 그러면 여기서 틀리지 않게끔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을 만큼 공부하면 여기 안에서 다 시험이 나오는 거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 생각해보면. 나도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내 과목이지만. 앞에가 테스트고 뒤에가 답이면 테스트가 절반 아니야. 근데 이것만 하면 성적이 나오는 거잖아. 장담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걸 그냥 텍스트의 암기가 아니라 아까 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냐라고 했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해야죠. 그것만 되진 않죠. 핵심 기출문제로 실전 적용 문제를 하시면 이제 완벽한 요런 주제에 대한 공부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개념 이해하고 평가원의 워딩 익히고 완벽 분석 엑셀표를 통해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살펴보는 시간까지. 그래서 현장 강의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현장 강의는 파트 1, 파트 2의 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주간지를 줬죠. 주간지를 통해서 매주마다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숙제 있다가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숙제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과제가 있습니다. 테스트 할 수 있는 엑셀표도 있고요. 주제별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에 선생님의 QR코드를 통해 현장 수업하는 친구들의 Q&A를 받을 수 있는 카페에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영상 수강 방식과 함께 진도 및 과제도 그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다면 이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마무리되는데 일요일 6시 반부터 지금 10시까지 수업의 시작이죠. 그죠? 그러면 중간에 한 8시 정도에 선생님이 쉬는 시간 한 번을 갖습니다.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15분 정도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딱 8시가 아닌 때도 있는 게 왜 그런 거 있잖아. 딱 이제 엑셀표 딱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되어지는데 라고 했었을 때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약간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5분, 10분 조금 더 빨리 쉴 수도 있고 8시 전후에서 15분 정도 쉬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스펙트럼. 파트 1, 파트 2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의 주제가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핵심 개념 파악. 그래서 우리 나 1등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내용 다 봤죠? 그리고 실제로 평가원의 워딩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봤고, 그리고 엑셀표를 통해서 애기들의 머리에 넣는 시간까지 가졌다면 완벽 분석 엑셀표를 통해서 그 다음 기출문제까지 풀었습니다. 기출문제 이거 상황 판단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계속 이렇게 보여줄 거야, 맛보기로. 근데 이게 그냥 단번에 지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봐도 1분 내에 이거 푸는 친구들 여기도 보이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되면 그냥 수능장까지 이렇게 계속 풀면 돼요. 근데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느낌이 있다라면 선생님과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은 선생님이 대신 킬러 마스터 때 더 압축적이고 더 강력하게 할 거고, 여기서는 맛보기 수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 유형 마스터에 대해서는. 자, 이제 이렇게 공부했다면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까지잖아. 첫 번째 수업이어서 이제 노트로 갑니다. 이 노트를 어떻게 쓰는지. 애기들 잘 생각하세요. 애기들 백지노트에서 쓰는 거 난 좋아합니다. 구조 잡을 때 백지노트만큼 좋은 게 없거든. 근데 선생님이 장담컨대 백지노트는 디테일을 잡아주지 않아요. 디테일을 잡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정말 디테일한 하나하나는 애기들 머릿속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 정리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셀프 엑셀표 노트가 해줄 거예요. 셀프 엑셀표 노트라는 건 뭐냐면 애기들이 선생님과 스펙트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의고사를 풀든 여기다 수능 특강 1강이요 출처 적든 상관없어. 그냥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거를 다 적어 놓는데 테스트 형태로 적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썼던 걸 선생님의 이제 수업에 녹여내서 이걸 만들어낸 건데, 뇌과학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 질문을 만들고 질문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억력이 좋아진다. 그냥 적기만 하면 다 아는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다 출처를 적는 거야. 내가 틀렸던 것들이나 혹은 헷갈렸던 것들을.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별표 쳐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스펙트럼 페이지 11페이지에 55번이 내가 헷갈린 거야. 사회 불평등 현상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제 거기다 내용을 적는 거지.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 여기 이제 질문, OX나 선택지까지 쓰는 거죠. 그리고 내용 2에다가 답을 적습니다. 둘 다 이렇게 말이지. 기능 그리고 설명을 꼭 같이 적어줘야 돼. 왜냐면 오늘 당장 둘 다는 기억나는데 이걸 몰라서 헷갈려서 틀린 거잖아. 그냥 한 달 정도 지나가서 다시 보잖아? 그럼 그 이유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유까지 써주는 거야. 기능론, 갈등론 모두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 현상으로 인식하지만 원인이 다를 뿐이야. 기능론은 개인의 능력으로 인해 이렇게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기능론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 다음 갈등론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불가피하지 않다고 보는 게 이러한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느냐 기억하세요. 얘를 이렇게 적는 거야. 문제는 검은색으로, 답은 빨강색으로. 왜요? 빨강색으로 가리는 순간 테스트지입니다. 애기들은 애기들만의 테스트지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걸? 원래 처음부터 맞췄던 건 웬만해서 다시 잘 안 틀립니다. 이미 알고 있는 형태가로 변해버린 거야. 근데 헷갈리거나 틀린 것들이 계속 틀리죠. 그 틀린 것들만 모아놓으면 이거 자체가 애기들만의 테스트지가 됩니다. 사회문화는 생각보다 개념이 엄청 많지가 않아서 1년 내내 해도 이 한 권이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선생님이 후기를 넣어놨습니다. 빼곡하지? 대단하죠? 이 친구는 이제 이거는 좀 생활관리라는 특성 때문에 사회문화는 엄청 많진 않아요. 근데 생활관리는 진짜 많이 쓰니까 이 친구는 고향 외고 친구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거를 공부한 걸 가지고 멘토링 뭐 이런 걸 한대. 그래서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 이 친구가 딱 가지고 왔는데 나도 놀란 거야. 이렇게까지 엑셀표를 정리한다고? 진짜 몇 권을 정리를 한 거야. 그리고 만점을 맞았고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고향외고 혹시 여기 다니는 친구들 중에 고향외고 있다면 이 친구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 멘토링 해가지고 선배가 와가지고 막 이거 할 때 자기가 가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공부를 한 내용을 가지고 갔을 때 보여주면서 PPT를 만들어 가져갔는데 엑셀표 노트를 가져갔더니 자기 후배들이 형, 뭐 이거 너무 좋은데 저 엑셀표 노트 갖고 싶어요 이러면서 나한테 연락이 왔던 거야. 선생님, 후배들이 엑셀표 노트 갖고 싶다고 한 30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긴 뭘 사? 그냥 선생님 보내줄게. 그리고 택배를 보내줬습니다. 이걸 공부해본 친구들은 틀린 것들만 모아놓는 게 얼마나 엑기스로 얘네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결과를 낸지 알 거고,
또 이걸 단순 정리가 아니죠. 단순 정리가 아니라 내가 이걸 가리는 순간 이거 자체가 테스트잖아. 안 보이잖아,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내가 계속 답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스펙트럼부터 시작해서 엑셀표 그리고 엑셀표 노트까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단순히 선생님이 스펙트럼만 옮겨 적으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혹은 선생님의 주간지 풀다가 모르는 것들 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표 노트까지 쓰는 걸 알려줬어요. 자, 이제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근데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애기들이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이런 시선도 받습니다. 마르크스가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도 봤죠.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실의 진짜 세상, 이 리얼한 이 이야기들, 그걸 누군가가 정리한 걸 가지고 학문으로 성립되었다면 우리는 이 학문을 교과 과정에서 배우면서 텍스트 죽음교육이라고 하지만 난 애기들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죽음교육일까? 근데 선생님은 나 혼자 어렸을 때도 그러진 않았어. 난 교과서도 재밌게 읽는, 물론 다 재밌진 않았어. 이건 거짓말, 다 재밌진 않았어. 하지만 일부는 재밌게 읽었었고 비문학 또한 살아있는 지문으로 읽었습니다. 왜? 이게 되게 아직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선생님의 머릿속에 핵융합발전소의 기본 원리가 독서에서 읽은 지식이었습니다. 경수로, 중수로, 흑연로와 같은 내용들. 근데 여기도 선생님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까? 즉 비문학에서 읽은 정보들을 가지고 아 경제가 이렇구나 사회가 이런구나 배운 거.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기능론, 갈등론, 계층론, 계급론이라는 사회문화 속의 텍스트를 공부했지만 실제 이걸 주장한 마르크스나 이걸 주장한 베버는 정말 트럼프 같은 사람, 정말 베버 입장에서 이제 무슨 손흥민 같은 사람, 혹은 아까 그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 이런 걸 보면서 얘기한 거거든. 난 그래서 애기들이 매번 선생님 이걸 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본인 스스로 진짜 세상을 보려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웹툰 하나 넣어놨어요. 뭐야 이러고 싶었을 거야. 그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웹툰을 하나만 보면 이건 애기들이 진짜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이거는 2015년에 그려진 웹툰입니다. 웹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이 작가한테 나 이거 수업 시간에 쓰고 싶은데라고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일십당했어. 그럼 지금은요? 그냥 쓰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전 웹툰이기도 하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진짜 불평등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힘들이지 않고 라는 이 이야기, 특권에 대한 짧은 이야기. 이 아이는 리처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폴라,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웹툰이 있어요. 주간지에. 요거 이렇게 글씨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연결되죠. 리처드네 집은 항상 쾌적한 환경입니다. 책장에는 많은 책이 꽂혀 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폴라네 집은 비좁고 지저분합니다. 습하고 시끄러운 그 집에서 폴라는 자주 아픕니다. 리처드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폴라네 부모님도 마찬가지여서 늦게까지 맞벌이를 하십니다. 아유 잘했어 똑똑하네. 이제 리처드네 집이죠. 리처드는 좋은 학교에 다닙니다. 재정도 탄탄하고 불량 학생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열의에 차 있습니다. 그에 비해 폴라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 수는 많지만 예산은 부족하고 선생님들은 항상 지쳐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빨리 그만두지 어떡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리처드네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기대가 폴라네 부모님하고 약간 다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삐뿔받은 리처드는 와, 야 큰일이다. 과외 선생님 붙여야 되겠다. 이러는 반면에 B라고? 나쁘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성적은 리처드가 더 좋잖아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그지? 이러면서 몇 년이 지나 두 사람의 차이는 점점 벌어져 갑니다. 좀 더 큰 무언가가 되는 거죠. 4년제 대학, 부모님이 학비 지원. 전문대, 알바로 학비를 대니만 빚은 쌓여갑니다. 내 친구가 그 회사에 있는데 인턴 자리 하나 알아보더라고 얘기하기. 아빠 고마워요. 어서 졸업부터 해야지. 나는 괜찮으니까. 근데 솔직히 선생님도 학비 걱정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장학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내줬어. 근데 애기들 대학 가면 어떤지 알아? 대학생의 약 80%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학교를 다닙니다. 학비 걱정을 하지 않는 친구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은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는 환경 자체가 복받은 거죠. 근데 뭐 나도 뭐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소한 차이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리처드는 스스로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었다고 말이죠. 정반대로 폴라는 현실에 순응하고 자기 분수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얘는 대출이 승인되는 반면에 얘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지요. 너 로즈 아저씨 아들이구나?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 앞으로 잘 지켜보마. 일단 취직은 시켜주겠지만 일은 제대로 하세요. 그 둘이 만납니다. Congratulations, 리처드. 축하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한 결과죠. 무상복지 같은 헛소리는 정말 지긋지긋해요. 전 평생 아무것도 거저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이건 철저하게 갈등론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웹툰입니다. 만약에 이걸 기능론자가 이야기했다면 리처드네 아빠 나 1등. 그럴 수 있잖아. 나 같아도 내가 돈 벌면 자식한테 잘해주겠다. 그 다음 폴란의 아빠 나빈둥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이거 자체가 나빴다. 진짜 얘 미치지 않아. 이거는 아니야.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눈을 떴는데 사탐학원까지 보내주신 부모님에서 태어난 건 애기들의 운이야. 내가 눈을 떴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엄마가 학비를 다 내줬습니다. 나는 이것도 나의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애기들은 선생님보다는 더 풍족한 환경에서 더 잘 자라고 있다면 이런 부분이죠. 애기들은 리처드입니다. 여기서 리처드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탐학원까지 왔는데 리처드가 아닐 순 없어. 왜냐면 선생님 사탐학원 차렸잖아. 상담하잖아. 애기야, 사탐학원까지 왔다는 건 뭘 의미한 건지 알아? 이미 국영수는 다 다녀본 거야. 국영수 안 다니고 사탐학원 오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지금 국영수 안 하고 사탐만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국영수 하다가 뭔가를 안 하고 그냥 사탐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국영수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사탐만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사교육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사탐학원까지 보내주시는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있거든. 애기는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성공해야 합니다. 만점 맞아야 되고 1등급 맞아야 됩니다. 애기들은 리처드가 될 거야. 다만 선생님이랑 공부했잖아.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 리처드였으면 좋겠습니다. 즉 성공 당연한 거고 본인이 노력해서 잘한 거 맞는데 폴란의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걸 아는 따뜻한 리처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녹여내. 그리고 이걸 진심으로 이걸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걸로 불평등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녹여내면 논술 성적이 좋아질 겁니다. 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냥 읽지 않아. 얘 진심이네. 얘 진짜 불평등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봤네. 자기 입장이 어떤 건지에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네. 라는 게 보입니다. 면접을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 페이지에 후기 하나 넣어놨습니다. 뭔가 후기가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글씨입니다. 이거 작년에 선생님이 받은 후기인데 뭔가 선생님한테 뭔가 뭉클했어. 내가 수업을 이렇게 진심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구나라는 것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다이어리거든. 다이어리 제일 앞에 붙여놨습니다. 선생님이 해마다 다이어리를 바뀌었는데 작년 다이어리엔 이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 시대 기숙 3문 A반 누구누구입니다. 작년 화생을 하다가 그러니까 화학 생물이겠지. 화사로 선택 과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계속 이과로만 공부했다가 통합사회 전부 3문 공부할 때 자연과학과 달리 텍스트 하나하나가 제게 너무 추상적이었고 이론의 개념들도 저한테는 그저 암기해야 할 문장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이후 현실 사회에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저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공차로만 정리했던 기능론과 갈등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그냥 공차로만 그냥 분석하여 외웠던 기능론 갈등론이라는 형태였겠지. 하지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며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전 아직도 리처드가 한 말을 보여주시며 선생님이 저를 일깨워 주시던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재수를 시작하면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싫었습니다. 너무 시적이지 않아? 나만 시적이라고 느끼나? 이 다음도 그래. 제가 있는 이곳이 사막 같고 전 그저 사막에 버려진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 같아서요. 근데 이 친구 이야기. 근데 이제는 비 오는 월요일을 기다리며 비가 갠 월요일 밤 저녁 하늘에 별 바라보는 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선생님 월요일 날 기숙을 갔거든.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기능론 갈등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진짜 세상을 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교육부가 원하는 인재상이 뭘까? 텍스트를 그냥 텍스트로 외운 아이일까?
아니면 텍스트에서 진짜 세상을 보는 친구일까?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이 얘기를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걸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매 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애기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진짜 세상이야. 이게 진짜 이야기야.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이자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얘기해 주지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짜 만점을 향해 달려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 텍스트 위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애기들은 이 텍스트, 이 내용을 가지고도 이게 진짜 세상이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가지고 와. 선생님 다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이 부분. 선생님이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즉 첫 번째 수업이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다음부터는 애기 스스로 이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애기들은 3시간 30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약 1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니까 한 2시간 30분 공부한 거죠. 수업을 마주에 이제 더 많은 분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공부하게 됐을 때 애기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문화 중에 선생님과 0단원 따로 빼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했다.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사회 불평등 현상 바라보는 관점,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까지. 다음 주에 일탈이론과 개인사회 할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게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 돼. 이건 뭐냐? 페이지 잠깐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로는 18페이지입니다. 주간지 설명하고 끝낼게요. 이건 뭐냐? 자, 선생님과 수업 마무리에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우리 이제 오늘 뭐 배웠는지 잘 보세요. 우리는 0단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했습니다. 크게 2가지로 구분되죠. 사회 구조나 제도, 사회 체제를 중시하는 거. 무슨 관점? 무슨 관점이야 이거? 제일 큰 틀, 사회 구조의 제도, 사회 체제 중시하는 건 중얼중얼 따라하면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얼중얼 따라하면 이게 수능장까지 기억이 날 겁니다. 무슨 관점? 거시적 관점 따라해보자. 무슨 관점? 그렇지. 그럼 이제 이게 뭔지 알죠? 개인 간 상호작용, 개개인의 주관 세계를 강조하는 건 무슨 관점이겠어? 그렇지. 거시적 관점 안에 또다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사회 각 부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여 각 부분이 제 기능을 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정과 통합을 강조한다면 무슨 론? 그렇지.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을 강조한다면 무슨 론? 그렇지. 그리고 미시적 관점 안에 현상에 부여된 의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건 무슨 론? 그렇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하는 순간 2가지가 떠올라야 돼.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무슨 론? 그렇지. 특정 집단의 합의가 반영된 분배 구조에 의한 불평등을 비판하는 건? 그렇지. 하지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른 표현으로 쓰입니다. 베버의 이론으로서 다원론,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해 용이한 건 무슨 론? 그렇지. 그리고 이런 론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업에 따른 계급 발생은 무슨 론? 너무 잘했다. 그걸 18페이지로 가보자. 18페이지를 본다면 딱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럼 무슨 얘기야? 애기들 혼자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수능은 이 한 장을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지. 백지노트라고. 백지노트는 제로 베이스에서 구조를 잡는 데 좋습니다. 백지노트조차 선생님이 효율적으로 큰 뼈대는 잡아줬어. 어차피 시험 문제는 제목이 던져지니까. 그럼 무슨 얘기겠어? 혼자서 2페이지를 봤다면 수능은 이게 전부 다야. 이 5단원 중에 우리는 0단원 중에 주제 1, 2, 3 요만큼을 첫 번째 수업에 한 거야. 다음 주엔 일탈이론과 개인과의 관계를 하게 되겠죠. 그런 누적 복습으로 얘를 맨날 반복하는 거야. 애기가 집에서 혼자 할 때는 거시, 미시, 기, 갈, 상상 이렇게만 써도 충분합니다. 난 애기들에게 이걸 예쁘게 쓰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문제인지 떠올리게 만드는 게 선생님의 목표거든.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가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계층론, 계급론 쓰면 됩니다. 집에서 이렇게 혼자 쓰면 되죠.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숙제로 적어놨습니다. 요 앞에 숙제를 보면 오리엔테이션을 할 필요는 없잖아. 집에서 생각날 때마다 전단을 한 장 정리해서 내가 배운 데까지 체크해보는 거야. 누적 복습으로 체크한다면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2학년 때 공부한 내용 중간고사 때 뭐 봤는지 기억나시나요? 기말고사 때 뭐 봤는지 기억나시나요? 근데 선생님과 함께 10주를 공부하면 0단원부터 5단원까지 전부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험 문제 보면 알겠지만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문화는 그 특성상 문제 안에 던져주고 시작한다. 그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문제인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주간 복습 에센셜입니다. 그건 몇 페이지냐? 잠깐 페이지 설명해 줄게요. 또 페이지로는 23페이지입니다. 주간 복습 엑센표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과 수업에서 다루는 건 제일 중요한 내용. 정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근데 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에센셜은 기출문제들을 선생님이 종합해서 반복할 수 있게끔 복습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매주마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 주간 복습 에센셜을 보면 선생님 근데요 이거 틀리면 어떡해요? 뒤에 해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다 해설이야. 이건 왜 그러냐면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틀렸는데 왜 맞았는지 모르겠고 이걸 왜 틀렸는지 모르겠고 이렇다라면 거기에 해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설을 봤는데도 풀이를 봤는데도 모르겠다면 Q&A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 조교들에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이 정도면 그냥 해설 보면 다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문제를 풀었다면 에센셜을 했어. 페이지 29페이지죠. 그러면 기출문제 풀 수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이거. 근데 선생님 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없어요? 단독으로 요즘에 출제되지 않아. 선생님 사회 문제를 다루는 건 지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 상징적 상호작용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심화로 가르치는 내용이고 실제 문제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이니까. 그럼 잘 봐봐. 이걸 다 했다고 치자. 셀프 엑셀표 노트는 매일 하는 겁니다. 오늘 12월 오늘 집에 가서 하긴 힘드니까 29일 내일이죠. 정리. 스펙트럼 우리가 배웠던 스펙트럼 모두 다 정리해서 넣어놓는 거야. 꼭 하루 이틀 내에 틀린 것 전부 다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엑셀표 노트 하는 거 봐야겠잖아. 왜? 기억해야 되거든. 잊어버리기 직전에 기억하게 되는 게 오래 기억하거든. 그리고 맨날 테스트하면 돼. 12월 30일. 정리와 테스트. 테스트하고 정리하기. 이건 뭐냐? 내가 12월 30일 날 에센셜 여기서도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같이 넣는 거야. 여기서 틀린 것도 같이 넣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싹 다 정리를 했어. 그 다음에 맨날 테스트하면 돼. 1월 1일, 1월 2일. 근데 선생님 저 매일 하니까 좀 오히려 비율 상관없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해주세요. 근데 그게 1시간, 2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거야. 셀프 엑셀표 노트는 생각보다 한 페이지, 2페이지 보는데 얼마 안 걸려. 선생님이랑 처음 보는 내용조차도 2, 3분밖에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체크해 오세요. 선생님 7개냐? 매일매일 하면 7칸이어서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저는 이틀에 한 번이요. 저는 하루에 한 번 매일매일 할게요. 이건 뭐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매주마다 줄 거야. 그러면 다음 주는요. 다시 1단원부터 누적 복습이 주간지로 나갑니다. 우리는 오늘 첫 수업이기 때문에 0단원과 즉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과 그 다음 불평등만 나오지만 다음 주에는 불평등부터 숙제가 나가고 다음 주에 배우는 일탈이 따라 붙을 것이고 3주차에는 0단원 내용 복습하면서 또 1단원이 따라 붙을 것이고 그래서 10주를 선생님의 수업을 그대로만 따라와도 계속 누적 복습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